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에 부동산 모든 하락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집을 파는 분들이 그야말로 속이 터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집을 내놓았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계약을 딱 하려고 하면 즉석에서 수천만 원부터 수억까지 가격을 깎아버리는 특이한 현상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팔지 않으면 나중에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금매를 즉석에서 몇천만 원씩 낮춰서라도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는 2월보다는 3월달이 집값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1시 매도자 난리 났다. 계약 순간 수억씩 폭락시켜가지고 거래한다. 여기 지금 망원경으로 쭉 보고 있네요. 자, 어느 집이 금매가 나왔는지, 지금이 타이밍인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자,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집값 대폭락 지표 4가지 오늘 나온 것들 한번 볼까요? 먼저 모든 지표가 집값 역대급 하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연끌하면 안 돼요. 지금 지표들이 이래요. 그러면 집값 폭락 지표 한번 4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먼저 집값 거품 지표를 파악을 해봤고요. 집값 하락 지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집값 얼마나 위험한 지표. 그 다음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먼저 집값 거품. GDP 대비 무려 5배나 쪘습니다. 정말 많이 쪘죠. 통화량 대비 돈도 엄청 찍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얘보다도 오히려 2배나 쪘어요. 소득 대비, 소득도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알죠? 그런데 얘보다 3배나 집값이 더 뛰었고, 물가 상승. 장바구니 물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근데 걔보다 4배입니다. 전셋값 대비, 전셋값도 많이 뛰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그런데 얘보다도 2배 이상. 여기 보시면 집값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집값 하락 지표. 자, 각종 이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거래가 무려 2012년, 그때 2012, 13년이 폭락장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됐죠. 이때가 제일 바닥이었는데 그때 수준이에요. 거래량이. 시세 흐름은 매주 하락입니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자, 매물은 매달 30%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매물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게 매수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 매물만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보다 더 낮은 매물이 60%나 돼요. 그리고 실제 거래를 시키면 열에 7개, 8개는 실거래가가 하락입니다. 이게 12월 평균치라서 그렇지 지금 1월 달은 또 달라요. 이거보다 더 나빠졌어요, 분위기가. 자, 집값 위험 지표. 왜 집값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자, GDP 대비 서울 집값이 세계 2위예요. 엄청납니다. GDP 상승률. 자, GDP 대비 집값이 올라가는 율도 2위예요. 자체도 2위고. 1위는 어디냐 봤더니 홍콩이야.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1위예요. 주요 국가 중에서 56개국 주요 국가에서. 대출금리는요, 여러분들 기준금리 지금 얼마 안 올랐다고 그러던데 대출금리 4에서 6%예요. 현재까지는 5%대가 최고인데 곧 올해 중으로 6% 찍을 겁니다. 집값 폭락지표. 그러면 이러한 위험지표, 하락지표, 거품지표를 바탕으로 폭락지표가 뭐냐? 자, 가장 위험한 게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절대적으로. 보통 4배, 5배 뛰었잖아요. 이게 집값 거품이 최고라는 거. 그럼 얼마까지 하락하느냐? 적게 떨어지는 것은 30, 많이 떨어진 것은 60% 이상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폭락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 공급 폭탄. 지금 물량이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급 폭탄하고 금리 인상 또는 대출 제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새로운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운 정부는 현 정부, 지금 정부보다는 훨씬 더 집값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 대통령 후보 성향으로 봤을 때 세계 폭등 후의 하락.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올해 뛰었던 이유는 집값을 안 잡은 게 가장 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도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거에 연동한 것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정점을 찍고 세계 집값들이 아직도 뜨겁긴 하지만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폭락의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전세, 선거, 공급. 자, 집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꼼꼼하게 보자고요.
엇갈리는 예측, 변수는 금리, 전세, 선거입니다. 먼저 부동산 4대 변수, 금리.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옛날에 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로금리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영끌한 상황이고,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출금리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곧 집값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게 되면 집값은 하락하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게 되면 집값이 상승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금리 3회 이상 아마 인상할 가능성이 커요. 하락이 우세합니다. 집값 하락이.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 테이퍼링 끝내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면 더 가속화가 붙겠죠. 다만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돼 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기가 좀 머시기 하게 되면, 금리가 정체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근데 가능성은 적죠. 전세 상승하면 집값 올라갑니다. 전세 뛰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전세 하락하면 집값 하락합니다. 최근 매매가 보면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져요. 최근 흐름만 본다면 집값 하락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이제 올해 6월달 문제예요. 7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갱신이 만료돼요. 이러면 급등할 수 있어요. 전세값이. 그러면 집값 폭등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좀 이렇게 선거도 그렇고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선거 볼까요? 지금 선거 거의 다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왜?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강화시키면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다만 이게 대선 선거만 보시면 안 돼요. 선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해요. 여기 볼까요? 대선 과정이라든가 새 정부의 정책이, 자, 처음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커요. 뭐 지자체 선거도 있어서. 그래서 집값이 조금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새 정부가 이제 정착화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집값 효율적인 정책을 편다면 집값은 떨어져요. 이제 대세 하락, 2년에서 5년간 대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제 공급 볼까요? 자, 분양 놓고 보면 지금 집값 하락입니다. 왜? 올해부터 작년부터 엄청나게 지금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까지 꾸준히 증가, 집값 하락. 그런데 2021년에서 23년까지, 즉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입주 부족이 일어나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 전문가들 많죠. 그렇지만 분양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리 입주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입주마저도 이제 분양하는 물량이 200만 채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1, 2년 지나면. 자, 이제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까요? 먼저 강남주차 집이 안 팔린다. 2억 낮춰서 급매물 내놔도 뭐 즉석에서 깎아도요,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왜? 집값이 자꾸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1억 깎아주세요. 6천만 원 깎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먼저 무주택자부터 전략. 무주택자는 분양하고 급매 선택을 잘해야죠. 만약에 특별공급이라든가 또는 가점이 괜찮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으면 분양에 우선을 하세요. 지금은 급매라고 해봤자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 하락. 분양 좋은 곳만. 지금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분양 그때는 좋은 곳만 골라서 가야 돼. 지금은 좀 안 좋은 것도 급매보다는 나으니까 뭐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수록 좋은 곳만 고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청약이 불리하다. 나는 가점도 형편없고 그냥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급매 우선으로 하는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기간 집값이 하락하면요, 급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만이 아니라 분양권 미분양도 막 나옵니다. 그럼 분양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분양권 미분양도 생각을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폭락장에는요, 무조건 갭 투자를 하거나 영끌하거나 또는 1+1, 1+1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 플러스 갭 투자 또는 분양권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심해야지만 하락장에는 약간 무리해도 돼요.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자, 무주택자는 서둘지 마세요. 지금 집에 관심 갖는 사람은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거에 중독되듯이
집을 안 사고는 못 베겨요. 막 불안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망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세요. 자, 1주택자, 매도자, 보유자. 자, 볼까요? 1주택자는 매도를 할까요? 보유를 할까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나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것은 강남이라 할지라도 던지세요. 무조건 팔라고는 안 할게요. 매도를 판단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영끌, 무리하게 비싼 아파트를 또 전세 끼고 잡았거나 돈도 없으면서 매도도 판단하세요. 정상적인 아파트, 그냥 세대수 많고 입지도 괜찮아. 집값 많이 뛰었어. 그런 것들은 그냥 보유해도 괜찮아요.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언젠가. 샀다 팔았다 막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얘들은 안 팔려고 문제가 있으니까 팔라고 하는 거고. 폭락장에 갈아타기가 필수입니다. 원래 지금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아파트가 더 뛰었으니까. 반드시 집값 갈아타기는 폭락장에 갈아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 거 3억 빠졌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5억, 7억 이렇게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그때 강남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언제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상적인 아파트는 그렇고, 아무튼 폭락장에 갈아타고, 폭락장에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갭 투자를 하거나 영끌을 하거나. 왜냐하면 폭락장에는 실거주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1 아까 얘기해 줬죠. 자기 갖고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갭 투자하거나 분양권 미분양을 갖고 있거나. 자, 안 팔리면은요, 안 팔린다고 하소연하지 마요. 왜 돈을 갖다 안 팔린다고. 여러분들이 꼬셔야 할 사람은 중개소 사장님들이에요. 하락장에는 내거 매물을 뒤밀게 해야 돼요. 가격만 다운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야. 가격을 1억 싸게 내놓는다고 더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가격은 좀 덜 낮추더라도 중개소 사장님들한테 3배 주겠다, 4배 주겠다. 그것도 복비를 더 주면 걸리니까 그냥 뭐 저걸로 고마움 감사의 표시로. 자, 제 말 꼭 알아들으세요. 안 팔린다고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폭락장에 망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증여나 매도를 판단하는데, 꼭지장, 지금 꼭지장인데 뭔 놈의 증여를 합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는 전제 조건에서만 증여를 해야 돼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 증여세가.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증여를 해요? 매도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 다음에 폭락장에는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세가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더 적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30억, 40억 있는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일시적 2주택. 만약에 몇 달 지나면 일시적 2주택이 끝나버렸다. 그럼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아낍니까? 중과세 맞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차익 여러 채.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여러 채라다. 근데 지금 너무 중과세가 세니까 못 판다. 그럼 좀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중과세 폐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영끌 갭 투자 매도 우선. 영끌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안 팔리면 역시 다주택자들도 중개수수료를 업하세요. 자, 가계부채 집값 폭락의 영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은 알죠. 한국 가계비 규모라든가 증가 속도가 우울한 세계 1위예요. 1위. 자, 가계부채 집값 폭락 보면 가계대출 현황 보니까 국민소득 대비 105.8 세계 1위랍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실질대출이라고 2금융권, 3금융권 뭐 이런 거 사채 이게 160%예요. 이거 진짜 뭐 다른 나라 이렇게까지는 심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고요. 대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포함하면 220%로 역시 1위네요. 심각하죠. 취약계층 대출 증가, 변동금리 80%. 1분위 하위 증가 1위. 무직일 경우 평균 1억. 여러분들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평균 1억 빚졌고 2030 젊은 층은 영끌 비투. 자영업자 대출 증가. 자영업 가구가 2020년 3.5억 10.7%나 늘어났어요. 한 가구당 이렇게 3.5억이나 빚을 지고 이거 심각하죠. 자영업 가게 생존기간이 1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또 폐업도 하고 위험해요. 다중채무자는 여기저기 빚이 많은 사람들 무려 423만 명. 사업 실패 비투 영끌. 2금융권 은행이 아닌 비은행 대출도 61.7%. 집값 거품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 6가지가 있습니다. 누더기 부동산 세금. 정부도 지금 여러 갈래로 해석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몰라요. 진짜예요. 막 법을 이상하게 나 아니면 안 된다. 좀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냥 뭐 사회주의처럼 막 누더기 법을 막 만든 거예요. 누더기 정책, 세금도 그렇고 청약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본인들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당국자도 나 몰라.
집값 상승 정책, 집값 상승 정책을 폈다는 게 문제야. 임대주택 사업자도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죠. 법인은 왜 혜택 줍니까? 지금이라도 법인 폐지시키세요. 그 사람들 부동산 집장사 하고 있잖아요. 불필요한 규제 없애세요. 왜 불필요한 규제로 집값을 띄웁니까? 풍선효과. 여러분들 풍선효과 많이 들어봤죠? 핀셋 규제하는 바람에 집값이 전국이 다 뛴 거야. 자, 집값 폭등, 규제, 세금, 청약 한 번에 좀 때리지. 찔끔 하려고 다 뛰어버린 거야, 전국이. 투기정책, 전무.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정책만 있으면 집값 잡아요. 다주택자 두드러 잡고, 뭐 다주택자들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좀 싼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두드러 잡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 못하게 하면 집값 잡혀요. 그거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양도세를 때리지 말고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 돼요. 보유세. 거꾸로 가고 있죠. 뒤바뀐 정책. 아무튼 다주택, 갭투자,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방관하고 있는데 뭔 놈의 집값? 자, 뒤바뀐 정책, 임대, 특공, 가점. 여러분들 지금 임대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임대는 적정하게 지어야 돼요. 일반인들한테 공급해줘야 그 유주택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지. 임대해 갖고 무슨 분양 하나만 아예요? 임대 많이 하면. 무주택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특공. 왜 특공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가점. 왜 가점제 위주로 합니까? 추첨제를 좀 많이 늘려야지. 자본주의 방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 과잉 규제, 지나친 규제는 사회주의나 있는 법이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성찰, 남 탓하죠. 자, 이제 코로나 유동성, 세계 집값 폭등,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 1등.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만 집값이 뛴 게 아니야.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보세요. 보니까 2006년에 미국발 금융위 때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이야. 한국이. 얘들 전 세계도 이렇게 뛰었지만 다른 나라 뛰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뛴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1등이야 1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만 뛴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꾸준히 뛰었어요. 서울과 경기, 인천 시세 하락이 늘었다. 이게 보시면 자, 먼저 서울부터 도봉, 강북, 은평 다 마이너스죠. 근데 강남권만 지금 0.005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 약간 그래도 덜 떨어졌죠? 다른 곳보다. 경기도 보실래요? 수원, 영동, 경기 화성, 성남, 수정, 경기 시흥, 경기 광명 다 마이너스로 다. 여기만 마이너스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세 그래프만 이렇고 실거래가는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2012년이 그때 폭락장이었는데 이때 거래량이에요. 지금 2021년. 얼마나 안 팔리면. 물론 여름에는 매물이 없어갖고 이때 거래량인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2월 달 거래량은 끔찍합니다. 1000도 안 돼요. 정말 눈물 날 일이죠.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면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거품 볼까요? 예전에 2007년에 꼭지 찍을 때 164라면 지금 201이에요. 아,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언제 망했는지 가르쳐 줄게요. 17, 18년에도 집값 많이 뛰었다고 했는데 자, 19년부터 이제 20년, 21년 보세요. 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전국이 집값이 폭등을 한 게 20년 또는 21년이에요. 그때 좀 집값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모든 지표 대폭락 절대 연결하지 마라. 지표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GDP 대비. 지금 GDP는 이렇게 조금 올라갔는데 집값 뛴 거 보세요. 여기까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물가도 뛰고 뭐도 뛰니까 집값이 뛰었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뛰었어도 정도껏 뛰었어야지. 자, 여기 예전에 꼭지 따고 지금 패닉 바잉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고평가. 집값은 이렇게 뛰었죠. 여기 그래프.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것은 구매력이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즉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려야 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슬픈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돈 있어도 잡았는데 지금은 너무 집값이 많이 뛰는 바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90% 이상 전망합니다. 차기 대통령 부동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자, 여기 전문가 90%가 올라간다고 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있고 여름에 계속 올라왔었고 또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90% 뛸 만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이걸 50%로 보고 또 올해부터 쭉 서서히 떨어질 걸 한 3, 40으로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이건 1년만 놓고 봤을 때 약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도 있고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니까 올해처럼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이게 조금 반등하는 정도? 대선 앞둔 관망세 확산, 지역별 차별화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차별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자, 오른쪽 보면 경제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문제 해결해라. 분양 공급 넘쳐나는데 당장 입주 부족하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분양 공급 이렇게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21년까지밖에 안 나왔네. 그런다고 집값 폭락한대요. 아니 폭등한대요. 입주 물량 적다고. 이거 생각해야지. 나중에 22년부터는 올라가겠네. 그렇죠? 이제 2022년 한 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하락이 몇 달만 더 이어지면 20에서 30% 정도 급락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실거주기형 장기 보유자들은 이런 것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급하지 않은 분들은 청약 우선에 몇 년간 기다려 금매 잡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